지난 시간에는 병자호란 이전 조선이 명예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조선군의 대후금, 대청, 방어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이미 임진왜란 도중에 건주여진의 어떤 위력적인 그 군사력과 이에 대한 방어책을 고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조의 발언입니다. 풀을 불태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들은 심상한 오랑캐가 아니어서 갑사가 10만이라도 결코 지탱하기 어려운데 관서의 사졸이 얼마나 있는가. 풀을 불태우는 것은 이 오랑캐가 바로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초를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러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저 오랑캐는 활을 잘 쏘고 싸움에 익숙하며 달리고 치는 것이 장기인데 우리 군사는 단약하고 겁장이어서 들판에서 교전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패할 것이요 평지의 성도 지키기 어려울 듯하니 모름지기 산성을 가려 들어가 운거하도록 하라. 사소한 진보의 토병은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니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 곧 오랑캐들을 도와주는 바가 될 것이니 모두 튼튼한 성이나 큰 진영에 들어가게 하라. 조선 전기에 이 여진족이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별로 위력이 크지 않을 때는 진보라는 건 아주 작은 군사 요새인데요. 이런데 수십 명의 토병으로도 방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 단위의 통일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이제 성장에 가는 이런 건주여진을 상대하기에는 사소한 진보의 토병으로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튼튼한 성이나 큰 진영에 들어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판을 청소하고 기다리되 청야하는 것이죠. 반드시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중도에서 막아야 하는데 화기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청소한다라는 건 원정군이 즉 민간인의 어떤 물력을 획득하는 것을 식량이나 물력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선조대의 구상은 광해군대에도 건주여진 후금의 방어책으로 그대로 계승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진, 기마병, 철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력을 충분히 조선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때문에 야전은 평지에서의 전투인 야전은 회피하라는 거죠. 여진 기마병의 어떤 돌격 능력을 방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청야를 하고 요충지에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좋은 산성 같은 곳이 되겠죠. 이 곳을 점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거하면서 지구전을 펼쳐서 적군이 보급에 애로가 오는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하고요. 또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을 기대를 하고 반면에 이제 외부에 어떤 조선의 구원군의 반격을 기대하는 게 이런 전술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요충지, 즉 주요 성지의 증개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구조가 복잡하고 견고할수록 공성군의 입장에서는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주요 성지의 어떤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기를 비축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화약병기의 사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보장처로서 이 보장처라는 것은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금이 이제 피난하는 곳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강화도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중시되고 있고, 그 다음 이런 어떤 그 건주여진 방어책의 기조가 인조대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어떤 구상에도 불구하고 왜 인조대의 어떤 방어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대의 수성책 추진과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조는 남한산성을 중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강화도가 제1의 보장처였고, 강화도에 대한 어떤 그 전력도 함대도 배치하고 수영도 옮기면서 강화도에 대한 방어력도 강화했지만 제2의 보장처로서 남한산성을 중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성지의 낮은 방어력에 대한 보완도 시도를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어떤 일본과의 공성전, 수성전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의 어떤 수성전 능력도 성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력이 좋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성적 능력도 그다지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어떤 결과를 놓고 살펴보면 조선은 물론 진주성이나 이런 곳에서 행주산성 같은 곳에서는 일본군의 공격을 잘 방어해냈지만은 대부분의 성들이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된 반면에 조선군의 전력으로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었던 성을 공격해서 점령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조선의 당시 어떤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격 전술이나 방어 전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선 성지의 낮은 방어력을 보완하는 여러 시도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성지에 굉장히 견고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화약 무기, 성능 좋은 이제 화약 무기가 비축이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지 중개축에 소모되는 데는, 성지 중개축에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하고 노동력이 소모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재정 부족인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생고 때문에 이런 어떤 시도가 중단되거나 미완인 상태로 끝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그 실록에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제약 원인은 화포의 원료인 구리가 자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은.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을 해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화포가 제대로 비치가 되더라도 화약의 원료인 염초,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유황이 자급이 불가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유황은 조선 전기에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적성국이 되면서 수입되기가 어려웠고, 이 전적으로 상당수의 분량을 명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게 1621년 후금의 요동 장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동 지역에서 밀수입되던 많은 양의 염초가 이제 수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국내 염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해로 사행을 통한, 명나라에 대한 해로 사행을 통한 염초나 유황을 조달해야 했었는데, 이마저도 1627년 정묘 맹약 이후로 명예 금수 조치와 해제 조치가 반복되면서 원활하게 수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내에서의 어떤 화약의 자급, 화약 원료의 자급 또는 상당히 이때까지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국내산 어떤 이 화약 무기에는 이제 중화기인 대포뿐만 아니라 소화기인, 소형화기인 조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총을 임진왜란 때도 금방 모방해서 만들긴 하는데 이게 일본제 조총만큼 품질이 뛰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모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묘호란이 발생했을 당시 후금군은 야전뿐만 아니라 농성전을 벌이는 적을 공략하는 어떤 공성술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누르하치가 이전부터 굉장히 특이하게도 축성을 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초기 도읍지인 허투알라나 퍼알라 성에서도 아주 견고한 요새를 이제
그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금군은 이 후금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요동에 있는 명군의 진보를 공략한 경험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당시 명군의 진보는 조선군의 어떤 요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구조와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후금군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의 어떤 수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술이 정묘호란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묘호란 때 뭐 성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성들을 후금군이 연달아 계속 그 공략을 해서 그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었던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전투 개시 24시간 이내에 이제 조선의 방어 거점들이 거의 다 함락됐는데요. 서북의 요충지 안주성의 함락 사례입니다. 이 지도 왼편 상단에 이 원형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안주성인데요. 이 안주성은 안주성 위로 흐르는 곳이 이 천연의 해저 노릇을 하는 청천강입니다. 이 북쪽 사면은 굉장히 방어하기에 유리했고요. 서쪽과 남쪽도 굉장히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역시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형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 동쪽이었는데 동쪽은 평화지대라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의 성을 더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성의 구조를 해서 동쪽 지역의 어떤 방어력을 보완하는 그런 구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엔 상당수의 조선군과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의 어떤 그 물량과 식량과 화기가 비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주성 역시도 24시간 이내, 만 24시간 이내에 함락되는 결과를 맞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수성을 하더라도, 야전은 물론이고 수성을 하더라도 결코 조선이 유리하지 않은 정말 진퇴양난의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주차 강의에서는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과 한계점, 명과 연합작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36년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 전후로 벌어졌던 조선과 청, 양국의 갈등을 특히 예의 실천과 관련된 지점에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